아버지는 제가 처음으로 사과하려던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무대 뒤 커튼 너머에서 저는 아버지가 창고에 남겨두셨던 낡은 기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MC가 제 이름을 부르며 관객들에게 소개하던 그 순간 온 공연장이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무대 위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무대였고 직접 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커튼 뒤에서 그 멜로디가 메아리칠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먼저 들려드리고 싶었던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객석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미안해요 라고 말하려던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늘 제가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에 눌려 꿈조차 숨겨야 했던 그 침묵의 집에서 자란 아들이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음악 자체를 혐오하신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워했던 건 음악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옛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어머니를 앗아갔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맞서 싸워왔다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제 삶을 조용히 떠받쳐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건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깃보다 산이 더 많고 사람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고요한 마을. 그곳에는 라디오 수리, 이용철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허름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 씨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46세 남성이셨습니다. 평생 강원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뿐인데 그건 어머니와 함께 서울음악대학 입시를 보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첫 해에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다 팔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 라디오 수리점을 열고 다시는 음악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항상 아버지가 켜놓는 라디오 소리와 함께요. 그건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리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저도 말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고치며 혼자 앉아 계셨고 저는 몰래 인터넷 영상으로 기타를 배우고 아버지가 잠든 밤이면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곡을 노트에만 적어두었죠. 아버지는 제가 쓴 어떤 곡에도 단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도 꿈꾼 적 있다. 근데 너희 엄마는 내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 죽었어. 너도 나처럼 다 잃고 싶냐? 그 말은 제가 17살 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오해해 왔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7회 동안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아버지의 라디오는 처음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라리 꾸짖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불 꺼진 복도 캄캄한 집. 저는 침대 위에서 아버지가 한때 부셔버렸던 오래된 기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기타는 제가 접착제와 철사로 겨우 고쳐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음악대학에만 합격하면 무대 위에 한 번만 설 수 있다면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날 사과할 거라고. 그럼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던 그날이 아버지가 사고 소식을 들은 날이 될 줄은 서울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쓴 원서를 들고서요.
익숙한 필체로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때 간절히 바라던 것처럼요. 그 편지를 읽던 순간 저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그 종이를 꼭 쥔 채 7살의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제 노래를 들어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대 앞 1열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주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마치 매일 밤 라디오를 켜주시던 그때처럼요. 그 노래의 제목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은 없었지만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숨기며 제 꿈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아버지를 두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그분이 침묵하시기 전에 그 사랑을 알아차려 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무덤 앞에서 혼잣말로 남지 않도록, 때로는 침묵의 대가가 영영 들려지지 못한 하나의 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차가운 겨울 악기도 웃음도 없는 작은 집. 하지만 그 집엔 매일같이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며 젊은 날의 꿈을 다시 들으려 했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17살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던 그 시절로, 결국엔 저를 말없이 믿어주셨던 단 한 사람을 잃게 되는 시절로요. 예전엔 강원도 같은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사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이슬 맺힌 풀 내음이 나고 작은 오솔길은 늘 사람들을 순수한 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말없는 슬픈 선율이 반복되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는 무언가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용철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기울어진 기와지붕 아래 시내에서 도보로 15분쯤 떨어진 그 집에서요. 어머니는 제가 8살이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이 모든 따뜻함을 앗아갔습니다. 장례 이후 아버지는 다시는 음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땐 유망한 기타리스트였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의 예술대학 작곡과에도 합격하셨다던데, 어머니가 병을 얻으신 후 모든 걸 접고 고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 작은 라디오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 간판은 아버지가 직접 흰 페인트로 써 넣은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수리 및 기억 보관소. 그 문구가 무슨 뜻인지 저는 몇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침묵은 때론 호통보다 더 무겁고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아주 조용한 방식이셨죠. 사람들이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가볍게 한숨을 내쉬거나 식사 중 젓가락을 평소보다 일찍 내려놓는 방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집안 공기는 몇 도쯤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지만 12살 무렵부터 친구네 집에서 빌린 기타로 철사로 줄을 만들고 혼자 코드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기타 선율을 들으면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낮에는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그 멜로디를 다시 연주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기뻐하시거나 흥미를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축제에서 처음으로 자작곡을 연주했을 때도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희 아버지 멀리서 보고 그냥 돌아가셨어.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저와 아버지 사이의 거리는 해마다 더 벌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고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라디오를 고치고 저는 다락방에서 기타를 연습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산다는 느낌보다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존재만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갈색 나무 라디오를 켜셨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를 때만큼은 그분의 눈빛이 아주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음악이 좋다고도 싫다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음악이란 것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기억처럼 말이죠. 저는 몇 번이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음악을 싫어하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제 기타의 흠집 위에 멈출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6번째 생일,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데모 음원을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리며 만든 짧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혹시나 감동하실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한마디라도 해주실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중간까지 듣더니 그냥 꺼버리셨습니다. 이건 너 같은 애가 할 게 아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제가 이 집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타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셨을 때만 몰래 연습했고 예술대학 입학 원서를 직접 출력해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내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희미한 조명 속에서 젊은 아버지는 기타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빛나던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들고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랑 엄마 맞죠? 아버지는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조금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기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에서 기타를 확 낚아채더니 그걸 마치 자신을 아프게 했던 무언가처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 근데 너희 엄마는 내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 죽었다. 너도 나처럼 전부 잃고 싶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를 핑계로 제 꿈을 짓밟는 듯한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도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꿈 없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버지께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를 완전히 침묵하게 만든 유일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그 소리. 그날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완전히 무음이 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 앉아 그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고 수년 전 제가 건넸던 데모 테이프를 그분이 간직하고 있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어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계셨다는 걸. 그 순간이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빠도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저는 꿈 없이 살라고 하세요? 라고 물었던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선 다시는 음악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딘가 날카롭고 닿기만 해도 상처가 나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엔 라디오 소리, 점심은 혼자, 식사 저녁엔 일찍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층엔 올라오시지도 않았고 제 방 앞을 지나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라디오를 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 감정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연기하면서요.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저는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기타를 좋아하는 저, 베이스를 연주하는 친구, 드럼을 치는 친구. 우리는 작은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주말마다 지역 동호회나 작은 공연장 무대에 서기도 하고 방과 후엔 학교에 비어있는 음악실에서 함께 연습했습니다. 아버지께 말할 수는 없었죠. 아니,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습이 있는 날이면 저는 자율학습이나 선생님 심부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쳐 쓴 기타를 낡은 청가방에 몰래 넣고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현을 튕겼습니다.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던 날, 작은 읍내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요를 낮게 불러주시던 그 손길. 그 노래는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께도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노래를 들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공연을 본 동네 지인이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모든 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비가 갓 그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앞 땅은 아직 젖어 있었고 제 신발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방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고 지켜왔던 기타. 그것이 아버지의 두 무릎 사이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질문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절망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기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날카롭게 울리는 그 소리. 그 순간 제 가슴도 함께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잃었어. 더는 또 잃고 싶지 않아. 이해하니 그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바닥에 흩어진 기타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꿈의 잔해를 보는 것처럼요.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시네요. 저는 조용히 말하고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요. 그날 저녁 저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피했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기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믿고 싶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지원서를 다시 인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버지께 보여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손으로 써내려 갔습니다. 사진을 붙이고 시험 과목을 적고 목표와 연주 공명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 서류는 두꺼운 물리학 책 속에 숨겨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젠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제출할 날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카페 사장님은 중년의 여성이셨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해.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항상 외로워 보이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꿈을 쫓아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엔 아버지가 음악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했던 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믿었던 그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상실을 견디는 방식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방법은 모든 기억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안에서 자라고 있던 꿈마저도 어느 늦가을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아버지가 마당 앞에 앉아 계신 걸 보았습니다. 작고 오래돼 보이는 노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냥 지나치려다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보고 계세요? 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시다가 노트를 가리키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악보야. 너희 엄마가 나한테 몇 줄 써준 거. 저는 말없이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건 음악도 아니고 단순한 오해도 아니었다는 걸. 그건 서로가 지닌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구도 먼저 꺼낼 용기가 없었기에 우리는 점점 더 멀어졌던 거죠.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고,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마주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는커녕 상처는 쌓이고 결국엔 깨뜨릴 수 없는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그건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요. 다만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몇 개의 악보가 적힌 오래된 노트를 들여다보던 그 순간 이후부터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를 고치고 식사도 예전처럼 조용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제가 음악을 하면 마치 과거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듯 실망과 경계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무언가를 들으려는 듯 스스로 묻어둔 감정을 다시 꺼내 보려는 듯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의 날씨,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아주 익숙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로 몰래 녹음해 두었던 음악. 그 속엔 제 목소리가 있었고 녹음기의 잡음과 함께 떨리는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시 한 편을 보고 나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데모 중 하나였고 오래된 서랍 어딘가에 묻혀 있을 줄 알았던 그 테이프가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카세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꺼내면 아버지가 테이프를 꺼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곡이 다 흘러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셨습니다. 테이프가 딸깍하고 멈추는 순간 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보려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갑자기 하루 아침 일을 쉬셨습니다. 그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분이셨거든요.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고 정엔 반드시 식사밤 10시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손님이 있든 없든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아버지가 어디에 가셨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고 동네 아주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 말이에요.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난주엔 아들 학교까지 가서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도 나눴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학교에 오셨다고요.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셨다고요. 다음 날 쉬는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나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실력을 물으셨어. 정말 예술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시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단 한 번이라도 자식을 믿어주는 아버지일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붉어진 눈을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이 학교에 오셔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집안에서 뭔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차지하던 커다란 나무 선반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빈티지 라디오 컬렉션이 있던 자리. 그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라디오 대학생 때 처음 혼자 고쳤던 라디오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그 라디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래층 작업실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선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매주 닦아주던 그 소중하던 라디오들, 지금은 먼지 자국만 네모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버지가 조용히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낮게. 그때 저는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서울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손엔 단단히 포장된 큰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기타였습니다. 새것, 정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기타를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뒤뜰 창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셨습니다. 이름도 적지 않고 메모도 남기지 않고 마치 아직 부르지 못한 선물처럼 그렇게 조용히 두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물을 뜨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살금살금 창고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기타가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포장된 새 기타. 제가 몇 년간 끌어안고 지냈던 그 낡고 덕지덕지 붙여 쓴 기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옆엔 한 장에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 살짝 기울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면 용서해다오. 이제는 네가 가거라. 아버지가 감히 살지 못했던 삶을 너는 살아내거라.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 분노와 침묵 모두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수년간 흘리지 못했던 모든 무게를 담아 뜨겁게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조용히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잘했다는 말도 못하셨지만 자신의 과거를 팔아서라도 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분은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제가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받고 싶었던 그 믿음을 그분은 묵묵히 주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꽉 껴안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고요. 아버지 기타 봤어요. 편지도 읽었고요. 이제는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우애했던 제 마음까지도요.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온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학교 뒤 공터도 가보고 버스 정류장도 작업실 앞도 가봤습니다. 비가 막 그친 날씨였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기타를 안고 그 용서를 말로 건네고 싶어서요. 하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도 계시지 않았고 아무도 그날 아침 이후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을 때 도청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용철 씨께선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울로 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을 차렸을 때에도 제 손엔 아직도 그 기타가 안겨 있었고 편지는 눈물에 젖어 번져 있었으며 아버지의 필체가 적힌 그 종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고 간 마지막 한마디처럼요. 하지만 아버지는 기타 한 대만 남기고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으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곁에 계시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 제 온 마음을 담아 전화기를 얼마나 쥐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끝은 얼어 있었고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머릿속에서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실 리가 없어.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결심을 했었습니다. 밤새 기타를 안고 잠도 못 이루며 그 말을 전할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정말 유감입니다. 이용철 씨께서는 오늘 오전 9시경 서울로 가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제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이어오던 작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측은 낡은 종이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던 그 봉투 안엔 제 입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다시 쓴 것 같았습니다. 지원 동기, 진로 목표 연주, 곡 목록까지. 글씨는 약간 흔들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얼마나 정성껏 썼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서류 사이엔 오래된 공책 종이가 반으로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자 그 안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믿음을 받을 만큼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것들,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날 이해하지 않는다, 내 꿈을 믿지 않는다,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제가 틀렸던 겁니다. 저는 기타를 꼭 껴안고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 음악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던 제 아버지가 자식의 꿈을 대신 안고 죽음의 길에 올랐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들도 저처럼 말을 잃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제가 처음으로 사과하려 했던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기타를 아버지가 늘 라디오를 고치시던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기타를 손에 잡는 순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나무 상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집엔 이제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발소리도 저녁마다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도 없고 아버지 하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정품 기타를 손에 넣는 날이 오면 정말 기쁠 거야. 하지만 그걸 준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면 그 기쁨은 오히려 날카로운 상처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속 깊은 곳을 쿡쿡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면 용서해다오. 이제는 네가 가거라. 아버지가 감히 살지 못했던 삶을 너는 살아내거라. 저는 그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아버지를 단 한 조각이라도 곁에 두고 싶어서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지인도 많지 않았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조용히 와서 머리를 숙였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아버지 영정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를 아버지 영정 아래 두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서요. 아버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없이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열고 첫 음을 울려보았습니다. 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잡음 하나 없이 그 어떤 기타보다도 완벽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현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뒤늦게 깨달은 감사, 끝내 전하지 못한 그 마음. 그 모든 감정이 저를 적셨고 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을 잊고 싶지 않다는 걸. 그래서 저는 노래해야 했습니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리하여 저는 제 인생 첫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멜로디, 그 시절의 기억,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타를 손에 들기만 해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춥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소리였던 음악이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기타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스탠드 조명 아래 갈색 나무 라디오 옆에 앉아 어딘가 멀리 있는 시간을 바라보던 그 눈빛.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음악이 아직 버려야 할 꿈이 되기 전 그때의 아버지를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기타를 무릎에 얹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줄 위에 손을 올려놓기만 할 뿐 한 음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곡을 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빗소리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집 안에서 들리는 오래된 시계의 딸깍 소리, 그 모든 소리를 하나로 모으면서 조용한 음악을 마음으로 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아버지가 고치셨던 낡은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그때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 방송도 아니고 음반도 아닌 오래전 녹음된 테이프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자장가처럼 불러주시던 그 노래.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제 기억 속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계속 되감고 또 돌려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악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귀로 하나하나 음을 따라가며 기타 줄을 튕겼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어머니의 자장가 위에 제 멜로디를 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불안했지만 점점 선율이 생기고 그 선율에 가사가 붙었습니다. 그 가사는 사실 편지였습니다. 이미 먼 곳으로 떠난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복잡한 은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아버지께 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그 말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떠날 때 묵묵히 남아 계셔 주셔서, 제가 소리치며 화를 낼 때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셔서,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저를 믿어 주셔서. 그 노래의 제목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가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평생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음악 경연 대회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특별 솔로 무대에 추천하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등록 마감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강당 맨 뒷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참가 신청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 어떤 장식도 없이 가장 단정하고 소박하게. 제가 가져간 기타는 아버지가 남기신 바로 그 기타였습니다. 광택제를 정성껏 바르고 기타의 가장자리까지 조심스레 닦아낸 뒤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가사 적힌 종이는 4번 접어서 왼쪽 가슴 주머니에 넣어내었습니다. 노래에 대해 학교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이건 오직 저와 아버지 사이의 이야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공연장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얼굴을 향해 강하게 비춰졌고 아래 관객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제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노래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이곳엔 없다는 걸 알기에, 어딘가에서 분명 듣고 계실 거라는 걸 믿었기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저는 자리에 앉아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자리에 더는 앉아 계시지 않은 한 분을 위한 곡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걸. 마이크는 제 숨소리까지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공연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첫 음을 튕겼습니다. 멜로디는 익숙한 박제서 시작됐습니다. 마치 라디오의 전원을 켰을 때 들리는 딸깍 하는 그 소리처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손가락이 자연스레 움직이며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곡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오래전 들었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강원도의 작은 방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그 소리처럼.
얼마나 노래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후렴구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떠났기에. 저는 비로소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관객석을 내려다봤지만 여전히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조용한 눈빛으로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어쩌면 웃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무도 바로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온 공연장이 조용함 속에 잠겼습니다. 마치 누구도 그 순간을 깨고 싶지 않은 듯이. 그러다 가장 앞줄에서 누군가 조용히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넓게 퍼졌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기타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것 또한 이 노래의 일부였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거룩한 사제의 노래였어. 라고 말씀하셨고, 한 친구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우리처럼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아들들을 위해 불러줘서 고마워.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칭찬보다 제 가슴에 남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대 천장을 올려다보던 그 찰나의 순간,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걸. 제가 만든 이 노래 속에, 어릴 적 라디오 소리 속에, 강원도의 빗소리 속에, 말로는 끝내야지 못했던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것들 속에, 저는 그 기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장롱 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아버지의 갈색 라디오 옆에 두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가게를 정리할 때 제가 유일하게 부탁해서 남겨둔 물건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도 아니고 특별한 음악도 아닌 그저 가볍게 울리는 잡음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를 곁에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소리로.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건 한번 남겨지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쓴 노래는 동시에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별을 위한 곡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소리 속에, 이 기억 속에.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음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음악 안에서 예전엔 알지 못했던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의 조명도 뜨거운 박수도 아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들의 목소리. 그날의 공연 이후 저는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어떤 기획사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라디오 수리점이 있던 그 작은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고 서울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떠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꼭 멀리 가야만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낮게 들리는 라디오의 잡음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아직 저 방 어딘가에 계신 듯한 그 감각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마을의 청소년 센터로 갑니다.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칩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배우고 어떤 아이는 계속 음을 틀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한 건 넌 할 수 있어 라고 끝까지 믿어주는 누군가라는 걸.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자주 떠올립니다. 멀찍이서 저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시선. 말도 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던 그 눈빛. 그 속엔 조금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성장하는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한 꿈을 쫓는 아들을 어떻게 응원해야 할지도 몰랐겠지요. 아마 많은 아버지들이 그분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자식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여 실패했을 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감정을 억누르고 말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배우며 자란 이들. 그중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학교 운동장 끝에서 자식의 공연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냥 돌아섰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이 몰래 쓴 진학서를 들고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실패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밥도 거르고 야근을 자처했을까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에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떤 이는 말로, 어떤 이는 행동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식이 겪지 않도록 자신이 다 감당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방식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한때 아버지를 오해했던 적이 있나요? 그분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조용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시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안 먹는다고 했는데도 굳이 밥그릇을 챙겨 놓았던 그 한 번. 당신이 현관을 나설 때 말없이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그 눈빛. 당신이 망가뜨린 자전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고쳐두었던 그 날. 사랑은 꼭 말로 해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마음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쩌면 가장 늦게 하게 되는 말이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을 처음 하려던 날, 저는 창고에서 기타를 발견했었죠. 그 순간 달려가 안아드리고,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걸음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제가 전하지 못한 첫 사과와 유일한 감사의 말을 함께 안고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 누군가를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제 과거의 눈빛으로 지금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어딘가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이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분이 침묵하기 전에 마음을 들어주세요. 당신 곁에 자식이 있다면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혹시 아직까지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아직 들을 수 있을 때에. 짧은 메시지여도 좋습니다. 어색한 포옹도 좋습니다. 혹은 그저 서툰 한마디로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이 노래를 공연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썼습니다. 제가 왜 시작했는지 잊을 뻔할 때마다 저는 이 노래를 떠올립니다. 누군가 제 꿈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감수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언제나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은 자식의 꿈을 믿을 용기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부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어떤 선물은 제때 건네지 못하면 영원히 전해지지 못한 채 남아버리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거나 아니면 조용히 희생해주신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댓글로 짧은 한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그 한마디가 예전의 저처럼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정하길,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고마워요. 라는 말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